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MRI에서 얻는 최종 그 영상 MXY는 원래 오리지널 MXY의 일종의 approximation, has로 표현된 approximation인데 그 approximation이 생기는 이유가 두 개의 펑션과의 컨볼루션 때문이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 샤 펑션과의 컨볼루션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 펑션이 이런 수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유도를 했었고요. 즉 임펄스 트레인인데 그 임펄스의 로케이션이 x 방향으로는 델타 kx 분의 어떤 정수배, 그죠? 그다음에 y 방향으로는 델타 ky 분의 어떤 정수배에 위치하는 그런 임펄스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펄스 트레인과 오리지널 MXY를 컨볼루션을 하면 그 결과는 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의 그 프로퍼티에 의해서 m 햇이 결국 그 임펄스 위치만큼 쉬프트된 그런 MX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치우고 앞에 스케일링 팩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블 서메이션 오버 인티저 p and q 그리고 요 x가 요거만큼 각각 x와 y 방향으로 쉬프트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예컨대 P와 Q가 둘 다 0일 때는 원래 그냥 MXY가 원래 모습 그대로 찍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P가 1인 경우에는 X 방향으로만 델타 KX분의 1만큼 쉬프트된, 그죠? 그게 센터가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P가 마이너스 1이면 그 다음에 Q가 0이면 여기, 그죠? 그러니까 P와 Q가 어떤 정수값이냐에 따라서 여기저기 찍힐 텐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다 보면 일반화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격자 모양의 그 중심을 두는 그런 레플리카가 복사본이 계속해서 위아래 좌우로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 이전에 1D 시그널에서 이미 배웠지만 에얼리징이라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그 터미널로지가 이제 정의가 되는데 필드 뷰입니다. 필드 뷰 줄여서 FOB라고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그 레플리카가 계속 생기는데 원래 트루 시그널과 혹은 이미지와 그 레플리카 간의 오버랩이 없을 그럴 가장 큰 어떤 오브젝트 사이즈가 뭐겠는가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에일리징 패턴을 한번 보면 원래 이미지가 여기 있고 여기가 1 오버 델타 KX였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웃하는 것이 마이너스 델타 KX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버랩이 있지 않으려면 결국 요 원래 오브젝트 사이즈에 구체적으로 이제 X축 방향으로의 요 사이즈가 요 델타 KX분의 1의 절반, 그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2 델타 KX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델타 KX분의 1의 절반, 마이너스 2배 KX분의 1, 요 사이 안으로 들어오면 오버랩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인터벌을 스페셜 인터벌이죠. 그거를 X 방향의 필드 뷰 FOV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요거의 2배니까 델타 KX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XY 이미지 도메인이었고 K 스페이스 상에서 X 방향의 필드 뷰는 결국 KX 방향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할 때 요 간격 분의 1인 거네요.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요게 샘플링 인터벌 혹은 스페이싱이니까 그거의 역수는 샘플링 레이트 혹은 뭐 샘플링 프리퀀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KX 방향으로. 그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Y 방향으로도 독립적으로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면 Y 방향의 필드 뷰는 델타 KY, 즉 Y 방향의 요 샘플링 인터벌 K 델타 KY 분의 1, 그거의 역수, 그게 바로 Y 방향의 필드 뷰가 되겠고 역시 샘플링 레이트 혹은 샘플링 프리퀀시 along KY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1D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그 타임 인터벌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할 때 그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에어리징이 어떻게 생기는지, 오버랩이 있는지 없는지 따졌을 때 그 분석 그대로 사실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 도메인에서 어떤 샘플링을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요 샘플링 피어리드가 델타 그냥 대문자 T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에어리징이 반대편 오메가 도메인에서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건 요 네이버링 레플리카의 위치가 오메가 S 마이너스 오메가 S, 그죠? 요거는 1 오버 T, 요거는 마이너스 1 오버 T였죠. 그래서 에어리징 프리 리전이 사실은 요 구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오메가 도메인에서 우리가 에어리징 프리 리전이라고 얘기했던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의 필드 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에어리징에 안 생기도록 할 가장 큰 어떤 X와 Y 쪽의 오브젝트 사이즈, 그거를 이제 필드뷰로 정의를 했고, 일반적으로 그게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한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 중에서 2D FT 이미징을 이용했을 때 그 스캔 파라미터 혹은 디자인 파라미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라인 바이 라인 얻고자 할 때 틀어줘야 할 GX와 GY의 어떤 그레디언트 웨이폼이 시간에 따라 이런 모양이라는 걸 이미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을 얻고자 하면 예를 들어 GX는 그대로 틀어주고 GY는 가장 큰 값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고, 두 번째 라인을 얻을 때는 바로 GX는 불변이죠. 그 다음 높은 요거를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NY의 라인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때 요 GY의 가능한 스텝 수도 역시 NY 스텝이 되겠죠. 다른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요 positive lobe의 그 타임 듀레이션이 이제 타우 X고, 요게 사실은 데이터 액퀴지션 타임과 동일하겠죠. 왜냐면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테니까, 즉 이렇게 얻을 테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AD 컨버전을 위한 그 샘플링 스페이싱을 이제 델타 K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GX의 맥시멈 앰플리튜드를 GXM. 그다음에 GY 쪽은 역시 가장 위쪽에 있는 라인을 얻을 때 켜줘야 할 그 앰플리튜드를 GY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 스텝 사이의 요 간격을 GYI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필드 뷰를 얻기 위해서는 델타 KX 그다음에 델타 KY 값을 알아야 되죠. 근데 KX와 KY 정의 자체가 0부터 현재 시간까지 각각 GX와 GY를 시간에 따라 적분한 거였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델타 KX를 보고자 한다면 그게 바로 요거죠. 그죠? 델타 KX. 그래서 저거를 GX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시점에서의 KX 값이 예를 들어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의 타임 인테그럴이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앞에 스케일링 팩터 가마 오버 2파이가 있지만, 그래서 0부터 그 시점까지 적분이고,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의 그 KX 값을 구하려면 역시 동일한 0부터 바로 이전 샘플 여기까지 적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 간격을 원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색칠하는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델타 KX가 되겠네요. 물론 스케일링 팩터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색칠한 넓이가 그냥 델타 T 곱하기 GXM이죠. GX 앰플리튜드. 그래서 그거 곱하기 스케일링 팩터 한 게 바로 델타 KX가 되겠고, 그거를 역수 취한 게 X 방향의 필드 뷰가 되겠네요. 그렇죠? Y 방향도 비슷하게 논리 전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Y 경우는 결국 요 스텝 사이의 요 간격을 포함하는 요 넓이가 바로 델타 KY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간격인 거죠. 델타 KY. 그래서 그 넓이를 보면
요 타임 듀레이션 타우 y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간격이 gy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곱한 그게 바로 넓이가 되고 거기에 스케일 팩터를 고려한 게 바로 델타 k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뷰 y는 요 놈의 역수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백히 그런 식으로 어떤 미리 설정한 2D FT 이미징 스캔 파라미터로부터 필드뷰 X와 필드뷰 Y가 정의가 될 거고, 실제 오브젝트 사이즈가 X 방향으로 필드뷰 X보다 크다면 그 방향으로 에어 리징이 생기고, 역시 Y 방향으로 크다면 그 Y 방향으로 에어 리징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필드뷰를 증가시켜야 할 일이 생길 텐데, 그럴 때 어떤 코스트가 있는지를 좀 방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 방향으로 필드뷰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먼저 보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겠어요. 일단은 그 GYI,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간격 자체를 그냥 줄이는 겁니다. 줄이되 요 맥시멈 Y 값, 그 GY 값, GYM이라고 표현돼. 즉, 요 맥시멈 레벨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레벨은 그대로 두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버를 하는데 더 이렇게 세밀하게 스텝이 나눠지는 거죠. 그 얘기는 총 그 KY 방향의 그 스텝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즉 NY가 커지는 거죠. 그 얘기는 TR이 NY만큼 반복돼야 될 테니까, 다시 복습을 하면 TR은 요 한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 반복을 더 많이 해야 될 테니까 총 스캔 타임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스캔 타임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간격은 줄이되 이 총 개수는 여전히 NY로 둔다라고 한다면 스캔 타임은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요 원래 그 맥시멈 앰플리튜드에 비해서 요 앰플리튜드가 줄었죠. 그 얘기는 K 스페이스 상에서 KY 상에서 실제로 이 커버되는 요 KY 쪽의 익스텐트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예를 들어 요만큼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어서 곧 배우겠지만 이 총 익스텐트가 줄어들면 그 방향으로 스페셜 레졸루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겠죠. 이제 X 방향으로 필드뷰를 늘린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좀 더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그 AD 컨버전 후에 요 델타 T 요거를 이제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 샘플링 레이트, 요 데이터 액퀴션을 할 때, 즉 AD 컨버전을 할 때 샘플링 레이트를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리드아웃 밴드위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용어 샘플링 레이트 혹은 샘플링 프리퀀시를 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스캔 타임에도 로스가 없고, 그죠? 뭐 다른 어떤 코스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AD 컨버전 하기 전에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아예 엔티 엘리징 필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오메가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샘플링 하기 전에 원래 뭐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실제 필드뷰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그 필터링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브젝의 그 필드뷰를 넘어가는 부분이 잘리는 문제는 있지만, 대신에 에어리징 때문에 생기는 중복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을 이용하든 Y 방향에서 필드뷰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스캔 타임이나 스페셜 레졸루션의 페널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only 코스트는 더 빨리 자주 샘플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AD 컨버전이 좀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 결과로 그 KX 방향의 샘플 숫자가, 그거를 편의상 NX라고 한다면 저 숫자가 늘어나서 스토리지가 늘어난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뭐 요즘은 워낙 스토리지가 싸니까 별 영향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Y 방향보다는 X 방향으로 필드뷰를 늘리기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오브젝트 사이즈가 좀 X 방향으로 좀,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좀 더 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 방향을 KX 혹은 뭐 X, 그다음에 요 방향을 KY 혹은 Y로 놓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샤 펑션과의 컨볼루션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는 sync 펑션과의 컨볼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어널리시스를 하기 전에 먼저 보고 싶은 질문이, 예를 들어 어떤 그냥 MXY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복원하고 싶어하는 MXY가 있는데, 그거에 뭐 어떤 의미의 S라는 펑션을 혹은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다시 오리지널 MXY가 정확히 나오게 할 그런 이 S, XY가 뭘까인데, 뭐 답은 간단하죠. 그냥 델타 펑션이죠. 그러니까 델타 펑션은 어느 시그널과 혹은 이미지와 컨볼루션을 하더라도 그 오리지널 시그널 itself가 되니까 정답은 델타 펑션일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델타 펑션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싱크라는 펑션이 컨볼루션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MRI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징 시스템에서도, 혹은 이미징일 필요도 없고 어떤 종류의 센싱이더라도 어떤 내추럴 이미지 혹은 오브젝을 우리가 센싱을 할 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센싱 시스템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델타가 아닌 어떤 것이, 어떤 펑션이 그거를 컨볼루션 커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컨볼루션이 돼서 어떤 식으로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 2D FT 이미징을 이용할 때는 MRI에서 이러한 구체적으로 싱크라는 것이 대신해서 컨볼루션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싱크가 얼마나 그 아이디얼한 델타 펑션에서 멀어져 있는가, 디비전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그 결과로 나오는 디스토션의 어떤 형태나 정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얼한 임펄스 대신에 컨볼루션이 될 요 싱크 펑션을 MRI에서는 이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주로 배우는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TE 시스템에서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아웃풋을 임펄스 리스폰스 HT라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 MRI, 구체적으로 2D FT 이미징에서는 델타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인풋이 델타인 거죠. 그러면 델타 이제 XY라고 할게요. 그러면 S, XY가 되겠죠. 그죠? 요게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임펄스 리스폰스와 동일한 개념이고, 단지 터미널로지만 그 MRI에서는 좀 더 넓게는 이미징 커뮤니티에서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어진 이유는 요게 포인트죠. 어떤 2D 상의 포인트인데, 그죠? XY. 근데 요게 어떤 식으로든 디스토션, 주로 이제 블러링이 많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포인트가 약간 스프레드 됐다라는 의미에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x 방향의 싱크 펑션, 그다음에 y 방향의 싱크 펑션이 이렇게 곱해진 그런 2D 그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인데, 사실 그 좀 전에 얘기한 그 2D 펑션이 세퍼러블 하죠. 그죠? 각 방향별로. 그래서 1D만 먼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D로의 어떤 익스텐션은 쉽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이러한 오리지널 1D 시그널이 있는데 아이디얼하게는 임펄스이면 좋겠고, 그러면 전혀 디스토션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대신해서 델타가 아니라 싱크가 지금 컨볼루션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싱크 WKX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펙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싱크에서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메인 로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메인 로브. 그 다음에 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앰플튜드는 조금씩 작아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이드 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정확히 싱크가 아니라 이 메인 로브만 있는 어떤 컨볼루션 혹은 뭐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의 결과는 purely 블러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블러링만 됩니다. pure blurring. 그런데 너무나 명확히 이 사이드 로브가 있죠. 이런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그래서 요거와의 컨볼루션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영향이 바로 리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컨볼루션을 해보면, 이거 지금 손으로 그려서 아주 정확한 커브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블러링이 되면서 그 다음에 리플이 있는 그런 형태의 컨볼루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W가 증가할수록, 근데 지금 싱크 펑션의 원래 그냥 W가 없는 요거의 제로 크로싱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근데 W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W분의 1에 해당하는 요 두 점이 이제 그 제로 크로싱이 되겠죠. 그래서 W가 증가를 하면 요 위스가 이제 W분의 2가 될 테니까 그게 감소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메인 로브 혹은 여기는 센트럴 로브라고 또 표현했네요. 메인 로브 혹은 센트럴 로브의 위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블러링이 더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점점 이 W가 커질수록 위스가 작아져서 점점 이게 굉장히 가느다란 이러한 시그널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W가 증가를 한다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점점 더 델타 펑션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아이디얼한 경우로. 그래서 블러링이 적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K-스페이스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W의 의미가 K-스페이스를 우리가 커버를 할 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요게 KX 방향으로의 어떤 그 커버리지, 그러니까 WKX였고 요게 WKY였죠. 그죠? 그래서 K-스페이스를 더 넓은 범위로 혹은 원점에서 더 먼 쪽으로 커버를 하면 점점 그렇게 넓게 커버하면 커버할수록 블러링이 적어지고 좀 더 아이디얼한 이러한 상황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결국 프레 트랜스폼의 어떤 코피션트의 의미 자체가 1D로 생각을 한다면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higher and higher frequency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넓게 커버를 한다는 얘기는 더 높은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포함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것들을 컴바인 했을 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에 더 샤프한, 그죠? 그러니까 high degree of fluctuation을 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인투이션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MRI에서, 근데 그 MR 스페시픽한 어떤 스페이셜 레졸루션 얘기하기 이전에 좀 더 제너럴한 어떤 이미징 시스템에서의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먼저 얘기를 하고 MRI 쪽으로 내로 다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포멀한 레졸루션의 데피니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징 시스템에, 그러니까 뭐 MRI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제너럴한 이미징 시스템에 두 개의 임펄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임펄스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전 슬라이드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블러링이 항상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이 경우는 두 개의 픽이 있다는 게 구분이 가죠. 그렇죠? 근데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 예를 들어 이 정도로 많이 줄어든다면 얘가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로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계에 해당하는 이 두 개 임펄스 사이의 간격, 그거를 포멀하게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임펄스 하나가 들어갔을 때 그 나오는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 혹은 뭐 기존의 1D 시그널 배울 때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얘기했던 이러한 어떤 컨볼루션 커널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가, 혹은 위스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정량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매트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흔히 쓰이는 것이 half maximum full width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맥시멈이죠. 그죠? 그래서 요 맥시멈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 가상의 수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수평선과 지금 컨볼루션이 될 그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에 만나는 요 width, 요거를 바로 half maximum full wid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로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경우였고요. 2D FT 이미징을 기반으로 한 MRI에서는 좀 전에 그냥 대략 이렇게 그렸던 그 포인트 스페이스 펑션이 싱크였죠. 근데 싱크인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 센트럴 로브 혹은 메인 로브의 위스가 W분의 2라는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맥시멈 앰플튜드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라인을 잘라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센트럴 로브의 위드가 정확하게 요거의 반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엄밀하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W분의 2를 우리가 스페이셜 레졸루션으로 정의를 하고요. 당연히 W 값은 KX 방향, Y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정해지니까 X 방향 레졸루션은 W KX분의 1, 그다음에 Y 방향 레졸루션 델타 Y는 W KY분의 1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K 스페이스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2D FT 이미징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커버를 하는데 X 방향 레졸루션은 얼마나 KX 방향으로 넓게 커버를 할 건지, 그 다음에 Y 방향 레졸루션은 얼마나 Y 방향으로 넓게 커버를 할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스페셜 레졸루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제너럴한 그런 데피니션으로부터 유도한 결과가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인투이션을 좀 더 주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텍스트북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X 방향 레졸루션이 일단 필드 뷰 X가 X 방향으로 에어레징 그 오버랩이 없을 그런 최대의 오브젝트 사이즈였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필드 뷰 X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NX는 K 스페이스에서 KX 방향으로 샘플을 몇 개 얻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얻고 나면 이제 KX 방향으로 요 디멘전이 어레이인데 NX가 될 거고, 저거를 나중에 영상 복원을 위해서 인버스 DFT를 하면 X 도메인에서도, 즉 여기죠. 여기 X 도메인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NX만큼의 픽셀이 얻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개수가 NX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박스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혹은 픽셀을 생각을 한다면, 요 하나의 픽셀에 바로 요 X 방향의 요 디멘전이 요 필드 뷰를 요 NX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한 것이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정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필드 뷰 X를 델타 KX분의 1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NX 곱하기 델타 KX 분의 1인데, 바로 NX 곱하기 델타 KX가 다시 이쪽 도메인으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이 WKX가 되겠죠. 즉 KX 방향의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widt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분의 1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논리를 전개하면 Y 방향으로도 역시 WKY분의 1이 돼서 이전 방법으로 유도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그 필드 뷰를 2D FT 이미징 파라미터에 이렇게 매핑을 했던 것처럼, 그 관계를 얻었던 것처럼 그 레졸루션도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D FT 이미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캔 파라미터 혹은 디자인 파라미터가 이전과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스페셜 레졸루션 델타 X는 WKX분의 1이라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근데 WKX가 엄밀하게는 요거였죠. 그러니까 2배 요 KX 맥스 더하기 요 엣지 이펙트를 그 고려하기 위해서 요걸 더해줬는데, 사실 얘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프락시메이션으로 2KX 맥스분의 1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KX 맥스를 요 주어진 그 스캔 파라미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결국 K 스페이스 상에서 지금 요 GX를 이렇게 따라가면 그거에 대한 적분을 생각하면 0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포지티브 로브의 넓이가 바로 요 KX 익스텐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의 영향이 여기서부터 1로 가는 거니까, 물론 스케일링 팩터 gamma 오버 2파이로 곱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 KX max는 지금 얘기했던 요거의 절반이죠. 그 얘기는 요 넓이의 절반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넓이는 타우 x, 그죠? 타우 x 곱하기 요 앰플리튜드 GX max, 그다음에 그거의 절반, 그죠? 거기에 스케일링 팩터,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KX max가 되겠고, 거기에 2를 곱한 것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뭐 Y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KY max가 결국
가장 요 높은 쪽을 따라가는 그죠? 요거를 생각을 하고 요 넓이가 바로 KY max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2로 나눌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적분을 하고 나면 바로 원점에서 요만큼 KY max만큼 이동을 하는 거니까 요 넓이가 바로 KY ma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KY max 대신에 그 넓이 즉 타우 Y 곱하기 그죠? 그다음에 요 맥시멈 앰플리튜드 그게 바로 GYM이죠. 그다음에 스케일링 팩터 그다음에 2배. 그렇죠? 요 한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역시 필드뷰에서 했던 거 비슷하게 각 방향별로 레졸루션을 높이려고 할 때 어떤 코스트가 있나를 또 살펴볼게요. Y 방향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 그레이로 표현된 게 원래의 K-스페이스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Y 방향으로 레졸루션을 높이려면 결국 이 KY 방향으로의 어떤 스페이셜 그 KY 커버리지가 늘어나야 되니까 라인을 더 더해겠죠. 위로 더. 그죠? 그래서 추가로 얻은 거를 이제 굵은 그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K-스페이스에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펄스 시퀀스 차원에서는 GY가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른 어떤 GY 값을 얻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그런 GY가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GY만 이렇게 변하고 즉 이 부분을 추가로 얻어야 되면서 나머지는 다 불변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TR이 그 증가한 분만큼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전 레졸루션과 새로운 레졸루션 간에 그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만큼 완벽하게 똑같이 스캔 타임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코스트가 있고요. 스캔 타임이 늘어난다는. X방향 레졸루션을 올리는 거는 조금 다르죠. 달라서 이거를 K-스페이스에서 바라보면 예컨대 원래 K-스페이스 커버지가 이랬다면 X방향 레졸루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왼쪽부터 더 오른쪽까지 커버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더 많이 KX 쪽 음의 방향으로 더 많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 요 넓이보다 요 네거티브 로브가 더 넓이가 커져야 되고 역시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커진 비율과 요 커진 비율이 동일하겠죠. 참고로. 그래서 GX는 분명히 이 길이가 늘어나요. 예, 늘어나서 이제 한 TR, 그죠? 한 TR의 길이가 늘어나는데, 근데 이 늘어난 비율만큼 전체 스캔 타임이 정확히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은 한 TR 내에 우리가 아직 자세히 설명을 안 한 그 엑시테이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더 그 이미지 컨트라스트 챕터에서 배우게 될 뭐 스포일러나 뭐 여러 가지 크러셔라고 불리는 그런 그레이디언트들이 이미징 그러니까 데이터 큐션 후에도 또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TR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또 그대로 있고 지금 요 GX 쪽만 변하기 때문에 TR의 일부만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레졸루션의 비율보다는 좀 더 낮게 적게 스캔 타임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쪽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